당신은 해고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 흉터는 제가 아는 상처예요. 당신 맞죠? 내 이름은 서연수. 나이는 32살이다. 내 삶은 고단한 나날에 연속이자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한때는 꿈이 많았던, 평범하고 순수했던 젊은 여자였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오직 무거운 빚과 7살 배기 귀여운 아들 서준이를 안고 사는 계약직 사원일 뿐이다. 나의 하루하루는 쉴 틈 없는 생존 경쟁이자 숨막히는 전쟁 같다. 이 현실은 지옥과 같다. 나는 매일 버텨낸다. 내 청춘에 가장 눈부시고 가장 빛나던 그 시간은 10년 전 나의 약혼자 강재희와 함께 끝나버리고 말았다. 사랑하던 나의 약혼자 강재희가 잔인한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실종되던 바로 그 비극적인 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멈췄다. 그가 내게 남긴 것은 오직 거액의 빚과 함께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그리움과 절망뿐이었다. 내 삶의 시계는 그때 영원히 멈춰버린 듯 미동도 없이 느리게 흘러가지 않았고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과거에 갇혀버렸다. 엄마, 오늘 늦게 와. 아침마다 준이는 내 작은 발목을 잡는다. 나를 붙잡아 매달린다. 준이의 크고 맑은 눈망울은 죽은 제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다. 피는 속일 수 없나 보다. 나를 닮은 곳이 없다. 아빠만 닮은 아들이다. 오늘은 일찍 갈 거야. 우리 아들 밥 잘 챙겨 먹고 말 잘 듣고 있어. 약속? 나는 억지로 힘겨운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다. 어깨 위에 고단한 삶의 무게는 도저히 줄어들 줄 모르는 듯했다. 나는 매일 짓눌린다. 아침 8시 30분. 나는 대형 식품 유통기업 푸드림의 낡고 오래된 사무실 건물로 힘겹게 발을 들여놓았다.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쌌다. 내 마음처럼 냉랭했다. 오늘따라 사무실 복도 분위기가 싸늘하고 기이하다. 냉기가 감도는 듯했다. 모두가 마스크 안으로 불안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 그 자체. 구조조정 본부장이 오늘 드디어 부임한대. 동료들은 잔뜩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들의 공포는 내게도 왔다. 뭐, 벌써 시작이야? 소문 들었지? 차우진 본부장. 재벌가에서도 혀를 내두르는 냉혈한이라고 하더군. 피도 눈물도 없대. 그의 악명은 자자했다. 모두가 그의 이름을 무서워했다. 나는 애써 그 소문을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았다. 괜찮아, 서연수. 나는 계약직일 뿐이다. 나는 해고 1순위일 것이다. 어차피 잘릴 운명이라면 조금 늦게 잘리는 게 나을 뿐이라고 되뇌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그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오직 일에만 집중하자. 생각을 비워야 한다. 오전 10시 유통 3팀 팀 회의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팀장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연신 손수건만 만지작거렸다. 그의 불안감은 모두에게
쉽게 전염되고 있었다. 침묵은 더 무서웠다. 자, 곧 차오진 본부장님이 도착하실 겁니다. 모두들 바짝 긴장하세요. 팀장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문만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불안했다. 문이 열리고 마침내 그가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수입 정장.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사방을 얼려버릴 듯했다. 키 크고 잘생긴 마치 얼음으로 빚어낸 듯한 조각 같은 완벽한 남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정적만이 회의실을 채웠다. 그리고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말았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니, 심장이 멈췄다. 나의 온 세상이 정지했다. 이건 절대로 현실일 리 없다. 내 눈이 분명 잘못된 것이다. 나는 꿈을 꾸는 것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그 얼굴, 그 오뚝한 콧날,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아주 작은 그 흉터, 제이만이 가졌던 특징, 그리고 입꼬리의 미세한 비대칭까지 모든 것이 똑같다. 소름 끼치도록 같았다. 나를 공포에 빠뜨렸다. 강제이, 나의 약혼자였던 강제이,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10년 전 내 눈앞에서 성난 파도와 함께 사라졌던 나의 약혼자, 그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생긴 남자가 저기에 당당하게 서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 내 눈을 의심했다. 세상은 나를 속이고 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나직하고 권위적인 목소리.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차우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우면서도 단호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인간미가 전혀 없었다. 오늘부로 이 유통본부의 모든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언은 무서웠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 H1 첫 번째 후킹 마이너스 제외와 해고. 그의 시선이 느릿하게 회의실 안을 훑었다. 매우 차갑고 무자비한 시선이었다. 모두가 그의 눈빛을 피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 자리에서 멈췄다. 운명적인 시선이었다. 서연수 씨,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낯설지만 너무나 익숙한 그리움 속에 들었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네.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입이 굳어버린 듯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당신 말입니다. 그는 서류철을 들더니 아무 망설임 없이 내 자리로 걸어왔다. 구두 소리가 딱딱했다. 그 소리가 나를 향했다. 죽음의 그림자 같았다. 이 보고서, 시장 분석은 엉망이고 쓸데없는 감성에 젖어 시간만 낭비했군요. 그는 비웃는 듯했다.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내가 밤새워 만든 보고서를 아무렇지 않게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의 노력이 허무하게, 내 희망도 같이 찢겼다. 나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강렬한 충격과 함께 당신은 해고입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반복되어 울려 퍼진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역류하는 느낌이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나를 덮쳤다. 나는 이대로 당할 수 없다. 소리라도 질러야 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소리쳤다.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도망치지 않으려 했다. 내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요? 해고 통보를 받은 계약직 사원이 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모멸이었다. 그는 나를 경멸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저는 당신을 압니다. 차우진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진실을 요구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팀장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회피하려 했다. 모두가 나를 미친 듯 봤다. 나는 광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서연수 씨, 저는 당신을 오늘 처음 봅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부인했다.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 강재희, 10년 전 나의 약혼자였던 강재희. 나는 그의 진짜 이름을 목 놓아 외쳤다. 그 이름에 반응하길 빌었다. 더 이상 허튼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보안팀을 부르세요. 그는 내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기억도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완벽한 타인의 얼굴. 그는 괴물이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나의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다. 잠깐, 충격적인 재회, 뒤에 숨겨진 잔인한 비밀. 차우진은 정말 기억을 잃은 강제일까요? 아니면 고의로 외면하는 잔인한 상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연수는 억지로 짐을 쌌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식 해고 통보는 다음 날 아침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녀는 하루를 벌었다. 이 모든 것은 김태훈 변호사의 개입 때문이었다. 그의 행동은 의문투성이었다. 김태훈 변호사는 차우진 본부장의 비밀스러운 법률 조력자이자 구조조정팀의 법률 고문이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모두가 그를 어려워했다. 연수는 곧바로 그를 만났다. 회사의 구석진 빈 창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김 변호사님, 차우진 본부장님, 혹시 과거에 사고를 당했나요? 아니면 어떤 큰 충격이라도? 연수는 간절하게 물었다.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태우는 놀란 기색 없이 매우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훈련된 사람 같았다. 감정을 숨기기에 능숙했다. 차우진 본부장님은 유년 시절 미국에서 성장하셨고 과거 10년은 주로 유럽에서 전문가로 일하셨습니다. 어떠한 큰 사고 기록도 저희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럴 리 없어요. 김 변호사님,
그는 제 약혼자 강재희와 똑같아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연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태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슬퍼 보였다. 서연수 씨, 세상에는 가끔 믿기 힘든 우연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부장님께는 가족도 과거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성공뿐입니다. 그의 말이 오히려 연수의 의심을 더욱 강하게 키웠다. 태훈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족도 과거도 없다니. 그게 제의가 아니면 대체 누가 저렇게, 왜 저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단언하는 걸까? 내 머리는 복잡했다. 김 변호사님, 제가 해고되더라도 딱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단 하나의 증거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연수의 눈빛은 애원했다. 태우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대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연수는 보았다. 그는 분명 뭔가 알고 있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증거를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태우는 나직하게 물었다. 그의 신체적 특징,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 하나만. 연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태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명함을 연수에게 건넸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내일 오전 11시 회사 옥상 정원에서 뵙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는 작게 속삭였다. 연수는 희망을 보았다. 이 잔인한 상사가 제의가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진실이라도 알고 싶었다. 그것만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10년을 버텨온 유일한 이유였다. 그날 밤 연수는 아들 준이를 재우며 조용히 울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베개는 금세 젖었다. 엄마는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준이 아빠. 연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아빠는 강재이지? 준이가 순수하게 되물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다. 잠이 오지 않는 듯했다. 응, 보고 싶지? 연수는 눈물을 삼켰다. 우리 아빠는 엄마랑 나 지켜주러 온다고 했어. 아빠 언제 와요? 이제 올 때 됐잖아. 준이는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연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제이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은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밤을 지새웠다. 결코 잠들 수 없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불안했지만 김태훈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출근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놓칠 수 없었다. 마지막 기회였다. 회사 옥상 정원.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태훈이 먼저 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무거웠다. 서연수 씨, 본부장님께는 아주 오래된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태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상처요? 무슨 상처입니까? 연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간절히 기다렸다.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오래된 화상 자국입니다. 연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것은 제2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었다. 그녀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제이가 연수를 지키려다 뜨거운 냄비에 데웠던 신혼 초의 상처,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반달 모양의 흉터였다. 사랑과 희생의 증거였다.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김 변호사님은 아십니까?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요구했다. 태우는 냉정한 표정이었다. 어릴 때 주방에서 장난치다가 생긴 단순한 상처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제가 만든 상처예요. 저를 보호하려다가 대신 다친 거예요. 연수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였다. 태우는 연수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제가 그 상처를 볼 수 있을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요. 연수는 애원하듯 말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본부장님은 당신이 속한 유통 3팀을 완전히 해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정리하겠죠. 네, 해체라니요? 해고 통보 대신 팀 해체라는 명분이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본부장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태우는 차갑게 설명했다. H 두 번째 후킹 마이너스 무의식적 습관. 태우는 연수에게 아주 작은 정보 하나를 흘렸다. 이 정보는 오직 가장 가까운 사람만 알 수 있는 습관이었다. 미세하고 개인적인 것. 본부장님은 극도로 긴장하거나 복잡한 생각에 잠길 때 양복 소매를 왼쪽만 살짝 걷어 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덧붙였다. 오늘 오후 2시 유통 3팀 해체 회의는 본부장님이 가장 긴장되고 까다로운 순간일 겁니다. 연수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만약 그 습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흉터를 본다면 모든 의혹이 풀린다. 제이가 맞다면 그는 왜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가? 그녀는 확신하고 싶었다. 오후 2시 유통 3팀 해체 회의. 차오진 본부장이 중앙에 앉았다. 회의실은 싸늘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 그는 냉정하게 팀의 비효율성을 분 단위로 지적했다. 그의 말은 논리 정연했다. 유통 3팀, 시장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화석과 같습니다. 오늘부로 팀은 해체되고 인력은 재배치 혹은 정리될 겁니다. 그의 선언은 무자비했다. 팀원들은 망연자실했다. 연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숨조차 쉬지 않았다. 그의 습관을 기다렸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슥, 그는 왼손으로 양복 소매를 잡고 손목 위로 아주 살짝 걷어 올렸다. 아주 미세하고 빠른 동작. 하지만 그의 손목은 두꺼운 시계에 가려져 있었다. 흉터는 보이지 않았다. 연수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연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대로 놓칠 수는 없다. 본부장님, 연수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찢을 듯했다. 모두가 놀라 연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제이가 아니에요. 제이는 저에게 이런 잔인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우진의 표정이 굳었다. 분노로 이글거렸다. 무슨 망언을 하는 겁니까? 당장 보안팀을 부르십시오. 당신은 그와 똑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영혼은 다른 괴물일 뿐입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수 씨, 당신이 미쳤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의 고입니다. 그가 뒤돌아 문을 나서려던 찰나 연수는 재빨리 테이블을 치고 달려갔다. H3 세 번째 후킹 마이너스 흉터의 증명. 우진이 문을 여는 순간 연수는 그의 팔을 덮친 강한 햇살 아래 손목을 덮고 있던 시계 아래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왼손목 피부 아래로 붉은 기가 도는 초승달 모양의 희미한 윤곽이 스쳐 지나갔다. 착각이 아니었다. 연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제2의 흉터였다. 아니, 잠깐만요. 당신 손목. 연수는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보안팀이 달려왔다. 우진은 연수를 뿌리치고 사라졌다. 연수는 테이블을 잡고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찼다. 차오지는 강제이다. 그런데 왜 나를 모르는가? 다음 날 연수는 정식해고 통보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그녀는 퇴근 후 아들 준이와 함께 집 근처 놀이터에 있었다. 준이는 아빠를 꼭 닮은 아이. 어느새 우진의 고급 승용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우리 집 앞에 있어? 저번에 그 아저씨. 연수는 준이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차오진 본부장이었다. 그는 고급 승용차 옆에 서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준이는 호기심에 우진에게 다가갔다. 연수는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저씨, 아저씨는 우리 아빠랑 똑같아. 우진은 전화를 끊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무감각했다. 꼬마야, 잘못 본 거야. 난 내 아빠가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그랬어. 똑같이 생기면 같은 사람이라고. 준이는 떼쓰듯 외쳤다. 준이는 연수를 잡아 끌었다. 엄마 아저씨한테 우리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봐줘. 연수는 우진의 앞에 섰다. 재회 이후 첫 사적인 대면. 본부장님, 이 아이는 당신을 꼭 닮았습니다. 당신이 외면해도 혈육의 인연은. 우진은 그제야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차가운 눈빛 속에 아주 잠깐 알 수 없는 미세한 흔들림이 포착되었다. 마치 거울을 본 듯이.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아이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마세요. 서연수 씨, 당신은 해고되었으니 더 이상 내 신경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난 모릅니다. 그는 차갑게 선을 긋고 차를 몰아 떠났다.
연수는 준이를 안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교차했다. 연수는 절망했다. 아들의 순진한 눈빛 앞에서 너무나 냉정한 그의 태도. 제이라면 결코 이럴 수 없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정말 기억을 잃은 건가?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건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그녀는 방법을 바꿔야 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논리적인 접근, 그리고 김태훈 변호사를 다시 찾아야 했다. 그가 유일한 열쇠다. 호텔 라운지. 이번에는 연수가 먼저 선수를 쳤다.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님, 차우진 본부장님이 혹시 해산물을 극도로 싫어하나요? 아니면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태호는 커피잔을 들다 멈칫했다. 그의 미세한 동요를 연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본부장님의 사생활은. 그는 방어적으로 나왔다. 제이는 해양사고 전부터 극심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해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요. 연수는 확신에 찼다. 본부장님은 공식 석상에서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말 마세요. 그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적인 자리에서 해산물을 피하는 걸 봤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요. 왜 나를 속이는 거죠? 연수는 태훈을 압박했다. 그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김 변호사님은 뭔가를 알고 있죠? 차우진 본부장님이 강제일하는 것을. 그녀는 소리치듯 말했다. 태우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결의에 찬 듯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서연수 씨, 본부장님은 지금 차우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이름 외에 다른 삶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왜 그를 돕는 거죠? 당신도 제이 친구였잖아요.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까?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본부장님의 안위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알게 되면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는 경고하듯 말했다. 그가 강제일하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나를 해고하려 한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나요? 연수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연수에게 아주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주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최선이었다. H사 네 번째 후킹 마이너스 조력자의 단서 5동 낡은 벤치. 이게 뭐죠? 무슨 뜻입니까? 연수는 혼란스러웠다. 10년 전 제이 씨가 당신에게 청혼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왜 이걸? 연수는 믿기지 않았다. 만약 차우진 본부장님이 그 장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태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입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연수는 쪽지를 꽉 쥐었다. 이것이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열쇠일지 모른다. 희망을 걸어야 했다. 연수는 우진을
청혼 장소로 유인해야 했다. 해고된 그녀에게는 회사 내부에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준이를 이용하기로 했다. 아들의 순수함을, 제이를 닮은 아들을. 연수는 준이를 데리고 회사 로비로 찾아갔다. 우진이 퇴근하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마지막 기회였다. 엄마, 저기 아빠를 닮은 아저씨. 준이가 소리쳤다. 우진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다. 연수는 준이에게 속삭였다. 준이야, 아빠를 닮은 저 아저씨에게 아빠랑 벤치에서 과자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해봐. 아주 간절하게 울먹이면서 준이는 망설임 없이 우진에게 달려갔다. 연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저씨, 나랑 벤치에서 과자 먹어요. 준이가 매달렸다. 우진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아이를 보았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차갑게 인상을 찌푸렸다. 보안팀 불러. 아저씨, 우리 아빠가 좋아하던 벤치, 5호동 그 벤치. 준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 우진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5호동 낡은 벤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주 희미한 영상이 전기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통이 밀려오는 듯했다. 낡은 나무 벤치, 노을 지는 바닷가, 그리고 은반지. 우진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머리가 깨질 듯이 지끈거렸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본부장님. 비서가 놀라 달려왔다. 우진은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는 연수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서연수 씨, 당신이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오후 5시 5호동 낡은 벤치로 나오십시오. 그는 분노와 혼란에 차서 차를 몰고 사라졌다. 연수는 승리감과 동시에 두려움에 떨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5호동 낡은 벤치. 10년 전 강재희가 서연수에게 청혼했던 바로 그 장소. 노을이 지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다. 연수가 먼저 와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차우진이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통스러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우진은 벤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했다. 당신이 이곳을 어떻게 압니까? 난 이 장소에 대해 아무런 기억도 없습니다. 우진은 차갑게 물었다. 10년 전 여기서 약혼했어요. 당신과 제가. 우리의 약속의 장소. 연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나에게 과거는 없어. 그는 고통을 부정했다. 아니요. 당신의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이 긴장하면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리는 습관을. 그리고 당신의 손목에는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있어요. 뜨거운 냄비의 대인. 우리의 사랑의 증거. 연수는 절규하듯 말했다. 우진은 자신의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가렸다. 그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반지를 외면했다. 무슨 목적으로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돈을 원한다면 그는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진실을 원합니다. 당신은 제이예요. 내 약혼자 강제희. 연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연수는 가방에서 낡은 은반지 하나를 꺼내 우진의 앞에 내밀었다. 제이가 마지막으로 연수에게 주었던 반지. 이 반지는 당신이 바다에 빠지기 직전 저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우진은 반지를 보더니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온몸의 감각이 폭주했다. 격렬한 두통과 함께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파편들이 강력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영상이었다. 10년 전 파도 치는 새벽 바다. 어둠과 파도가 뒤섞였다. 제이는 낡은 어선에 있었다. 그는 푸드림 그룹이 비자금 및 경영 비리에 관련된 결정적 자료를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참이었다. 제이 씨, 이 자료 꼭 넘겨줘야 해. 이것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어. 어선 선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네, 연수에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킬 겁니다. 제이는 결의에 찬 목소리였다.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다. 배는 순식간에 전복되었다.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제이는 바다에 빠졌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을 때 김태훈 변호사가 그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푸드림 그룹이 비밀 법률팀 소속이었다. 제이를 노리던 그들이었다. 살아있어줘. 제이?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절함이 묻어 있었다. 제이는 구조 요청 대신 자신을 구조한 태훈에게 절규하듯 말했다. 내 정체를 제발 숨겨주세요. 그들이 나를 노리고 있어요. 그는 비리 자료를 넘긴 후 회사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도피는 실패로 끝났다. 그 후 제이는 기절했다. 태호는 제이를 살리기 위해 그룹의 비자금 일부를 이용해 차우진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완벽히 만들었다. 철저한 위장이었다. 차우진은 푸드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장 유능하고 냉정한 M&A 전문가였다. 이는 곧 제2의 정적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방패였다. 가장 안전한 위장술이었다. 플래시백 끝. 우진은 벤치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비리, 사고, 정체를 숨긴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혼란에 빠졌다. 당신은 제이가 맞아요. 기억이 났나요? 이제 나를 알아보겠나요? 연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의 파편은 돌아왔지만 연수와의 추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다. 나는 차우진입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정체는 숨겨야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 내가 살기 위해 연수는 절망에 무너졌다. 그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고의로 신분을 숨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녀의 가슴이 찢어졌다. 당신을 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차우진이라는 신분을 주었나요? 김 변호사입니까? 연수는 추궁했다. 우진은 다시금 고통스러운 두통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얼굴이 스쳤다. 태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태훈. 우진이 중얼거렸다. 그의 이름이었다. 김 변호사님이요? 그분은 왜 그런 일을? 그가 나를 살린 것 같아.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가짜 삶을 명령했어.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진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아닌 분노와 결의가 떠올랐다. 결심을 한 듯했다. 나는 그자를 만나야겠어. 나의 10년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나를 차우진으로 살게 했는지 물어야 해. 그는 연수를 뒤로하고 자리를 떠났다. 연수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희망과 절망의 끝없는 반복. 그날 밤 우진은 김태훈 변호사를 단둘이 만나기 위해 비밀스러운 장소로 호출했다. 외곽의 낡은 창고. 김 변호사는 평소와 달리 극도로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본부장님, 급히 무슨 일이십니까? 연수 씨를 만나신 겁니까? 김태훈 씨, 당신은 내 과거를 알고 있죠? 나를 구조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대답하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기억을 되찾으신 겁니까? 어디까지 아시는 겁니까? 아니, 파편만. 왜 나를 차우진이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죠? 내가 왜 내 약혼자를 해고하려 했습니까? 이유가 뭐야?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창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침묵은 곧 시인이었다. 본부장님, 10년 전 사고는 당신이 일했던 푸드림의 경영 비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훈이 고백했다. 당신은 비리 자료를 해외로 넘기려 했고 그들이 당신을 암살하려 했죠. 바다 위에서 계획된. 우진은 충격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암살이라니. 자신이 겪었던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내가 구조된 후 저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비밀리에 신분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차우진은 그들을 속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위장이었죠. 차우진은 당신을 노리던 그들의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가짜 신분입니다. 가장 안전한 위장술이었죠. 우진은 자신의 손이 더러워진 듯 느껴졌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파멸시키려 했다니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내가 해고하려 했던 서연수 씨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비리 자료를 숨겼던 당신의 약혼자입니다. 푸드림은 당신을 이용해 그녀를 회사에서 내쫓고 자료를 회수하려 했죠. 우진은 자신의 손목을 보았다. 반달 모양의 흉터,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그리고 내 기억은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쳤고 신분 세탁 과정에서 기억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모두 당신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진은 분노했다. 당신은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10년 동안 왜 나를
가족에게서 격리했어. 당신이 차우진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연수 씨가 나타났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젠 태우는 우진에게 얇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작고 검은 물체였다. 이것이 10년 전 강재희가 숨겼던 비리 자료의 원본입니다. 이것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죠. 우진은 USB를 쥐었다. 그의 얼굴에는 강재희와 차우진이 교차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박동훈, 아니 강재희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연수 씨를 만나세요. 그녀가 당신의 잃어버린 마지막 기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우진은 창고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냉철하거나 방황하지 않았다. 오직 정의를 향했다. 차우진, 아니 강재희는 USB를 쥔 채 창고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강재희가 깨어났다. 그의 머릿속에는 푸드림 그룹이 비리 자료와 함께 사랑하는 연수와 준이의 얼굴이 교차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오직 직진뿐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김태훈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그는 자신의 조력자였다. 태훈아, 내 기억은 어디까지 돌아왔지? 제이는 그의 본명을 불렀다. 1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다. 태훈은 눈물을 흘렸다. 본부장님, 아니 제이야. 회사 비리에 대한 모든 기억은 돌아왔어. 하지만 연수 씨와 이계인적인 기억만은 아직 봉인된 채 남아있어. 연수와 준이가 나의 마지막 기억이다. 제이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USB를 공개하면 모든 것이 위험해져. 태우는 불안해했다. 차우진으로 시작했으니 차우진으로 끝내야지. 가장 믿고 있는 방패로 그들의 심장을 찔러야지. 제이는 푸드림 그룹 최고 경영진에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회장, 이사장, 사장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다. 마지막 결전이었다. 푸드림 그룹 본사, 최고층 이사회 회의실,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간. 회장은 거만하게 앉아 제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차우진을 자신들의 충실한 개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차 본부장, 유통 3팀 해체는 잘했고 강재희의 잔당은 더 이상 없습니다. 회장이 비웃듯 말했다. 그 잔당이라면 이사회 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제이는 차갑게 되물었다.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정적이 감돌았다. 무슨 망발이냐? 차 본부장, 당신이 미쳤군. 이사장이 분노했다. 제이는 웃었다. 아주 차가운 미소였다. 미친 건 제가 아닙니다. 10년 전 강재희를 암살하려 했고 그의 비리 자료를 회수하려 했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죠. 제이는 준비된 스크린에 USB를 꽂았다. 화면이 켜지고 푸드림 그룹이 수백억 대 비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10년 전 강재희가
목숨 걸고 숨겼던 진실입니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야. 당장 꺼. 회장이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자료는 당신들이 차오진을 만드느라 사용했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인은 냉철하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회장과 이사장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들의 몰락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회장은 믿을 수 없었다. 제가 바로 강재희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강재희. 같은 시각, 연수는 아들 준이와 함께 집에서 제이를 기다렸다. 그녀는 초조했다. 띵동. 문 밖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연수는 문을 열었다. 문에 선 남자는 더 이상 차가운 차오진 본부장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따뜻한 강재이였다.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연수야. 제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10년 만에 듣는 이름. 연수는 그를 와락 안았다. 벅차오르는 감격. 눈물이 터져나왔다. 제이야.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어. 그녀는 울부짖었다. 준이가 달려왔다. 엄마, 아저씨 왜 울어? 제이는 준이를 보았다. 아들의 얼굴, 자신을 꼭 닮은 아이. 그때 제이의 머릿속에 마지막 봉인된 기억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났다. 가장 소중했던 추억. 결혼 전 태어날 아들을 위한 요람을 함께 만들던 연수와의 행복한 시간. 우리 아들은 꼭 나를 닮을 거야. 연수야. 이 요람에서 내 아들을 재울 거야. 제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연수에게 은반지를 주며 우리 아들 지켜줘라고 속삭이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자신이 지켜야 할 아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강재이라는 완벽한 증거였다. 준아, 우리 아들. 제이는 무릎을 꿇고 준이를 꽉 안았다. 따뜻한 눈물이 흘렀다. 아빠. 준이는 처음으로 제이를 아빠라고 불렀다. 가족의 완전한 재결합. 며칠 후 푸드림 그룹은 경영진의 비리 폭로로 크게 흔들렸다. 회장과 이사장은 모두 구속되었다. 정의가 승리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제이를 살린 조력자였지만 신분을 10년간 감춘 죄를 인정했다. 제이는 푸드림 그룹이 새로운 혁신 본부장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다. 강제이로서의 삶이었다. 연수도 제이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이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였다. 늦은 저녁, 제이는 준이를 재우고 연수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다. 연수야, 1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제이는 연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돌아와줘서 이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 제이야. 연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이제 다시는 당신들을 떠나지 않아. 절대로.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처럼 모든 미스터리와 고통은 이젠 과거가 되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랑뿐이었다. 영원한 약속을 했다. 에필로그 제이와 연수 1년 후 강제이와 서연수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아들 준이가 축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맑았다. 제이는 푸드림 그룹을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의 리더십은 탁월했다. 연수는 제이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내 그리고 엄마로 살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가족은 매년 청혼했던 그 벤치에 찾아가 노을을 본다. 그들의 역사를 기억한다. 아빠, 나도 나중에 엄마 같은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제이는 연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10년의 고통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기억을 잃은 약혼자 잔인한 상사, 그리고 숨겨진 아들.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완결편. 오디오북을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다음에는 더욱 강렬한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